화요일 아침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업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27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다라는 그렇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경기가 견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마냥 웃을 수는 없는 것은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격적인 행보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게 팔란티어가 호실적 발표하면서요. 지금 시간외에서 22% 급등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올트먼 CEO가 국내에 오늘 방문을 한 뒤에 여러 가지 IT 업계들 재계 그렇죠. 인사들과 회동을 할 예정인데 국내 IT 기업들의 그나마 괜찮은 좀 훈풍을 불어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한국 방문은 아시아 전략의 이제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에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등과 이제 또 이런 회동이 있었고 또 우리 이제 회동을 우리 쪽에서 이제 카카오를 비롯해서 SK 또 삼성 이 회장들과 또 이제 회동을 가질 예정이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결국은 사실 딥시크 쇼크 때문에 이제 오픈 AI의 이 비싼 이 AI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그런 수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일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반 딥시크 쇼맹으로 동맹으로 이렇게 좀 되잡으려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또 국내에서도 지금 국가별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AI 소버레인이라고 그러죠. 이 AI의 주권에 대한 그런 국가별로 AI에 대한 투자 이게 굉장히 좀 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오픈 AI의 직접적인 이 CEO의 한국 방문이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국가주도 AI 어떤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한 뭔가 선점 전략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낙폭이 컸던 만큼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체크는 어제 아시아 시장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어제 우리 시장부터 보죠. 코스피 2.5%, 일본도 어제 니케이 지수가 그렇게 강하다가 2.6% 넘게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는 대만입니다. 무려 자취현 지수, 가권 지수라고 하죠. 마이너스 3.53%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중국은 사실은 약보합 정도였고요. 인도도 뭐 0.4% 정도,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도 0.27% 정도.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대만의 어제 이 시장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발, 이 트럼프발 관세 어떤 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가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이 세 나라일 것이다라는 부분들. 또 이 세 나라가 이제 물론 중국이 더 많긴 합니다만 미국의 수출, 대미 수출이 이제 가장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 이 세 나라가 다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관세전이 본격화되면 역시 타격이 가장 클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크게 좀 떨어졌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는 2차 전지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따지면 가장 낙폭이 컸던 그런 업종이었는데요. IR 관련된 이제 AMPC 뭐 조정 또는 폐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적으로는 IRA법 자체의 뭐 조정이나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워낙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더 해석을 시장에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관세가 이제 만약에 이제 매기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우려가 더 큰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작용을 하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중 타격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어제 좋지는 않았는데 SK하이닉스가 4%가 넘게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는 6% 넘게 5% 넘게 하락을 하는 등 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낙폭을 좀 줄이긴 했었지만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앞서 헤드라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지분율 49.99%까지 떨어져서 2년 만에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에 50% 아래로 좀 내려오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 이런 악재도 있었지만 또 호재도 있었죠. 뭐 오늘 이제 샘 알트만 CEO도 만난다고 이재용 회장이 만난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의 어떤 그런 그 테두리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좀 홀가분해졌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털어내고 이제 CEO로서 삼성전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삼성전자의 CEO로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그래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제는 시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이 충격 여파 이 부분이 더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가볼까요? 예.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샘 올트먼 CEO 이제 모습이고요. 어제 카카오가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42,000원 근처까지 육박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약세로 시작했다가 오전장부터 바로 반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는 거의 이제 가장 좋은 높은 가격대 수준에서 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1일 날도 급등을 했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불과 이 거래일 동안에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 17만 원대까지 팬데믹 직후에 올라갔던 주가가 3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정말 이 카카오 주식을 갖고 계신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주가가 최근에 좀 급등을 하면서 뭔가 좀 반등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낳게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샘 올트먼 CEO가 카카오의 미디어데이에 직접 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자들과 뭐 얘기가 좀 왔다 갔다 있겠죠.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일단 주목이 좀 되고요. 사실은 이제 올트먼 CEO가 오는 것도 뭐 이벤트성이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미디어데이에서 카카오가 AI와 관련돼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딥시크 쇼크 이후에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국내 인터넷주들의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어떤 분위기를 좀 타고 네이버에 이어서 이제 이 카카오도 뭔가 본격적인 반등의 어떤 그런 동화줄을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하면서 당분간 카카오 이 주가도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어제 대왕거래 관련주들 주가 급등했다는 얘기를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 상한가 기록했고요. 흥구석유도 20%가 넘게 올랐고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들도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 대왕거래 관련주들은 정책 수혜주의 대표적인 어떤 종목들로 지목이 되면서 주가가 또 가장 많이 떨어졌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실체가 있냐 없냐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그런 관련주들인데 어제 최대 51억 배럴 규모의 추가 어떤 광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체적으로 장이 좋지는 않다 보니까 수급이 이 대왕거래주로 좀 집중이 됐던 그런 여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울릉분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최대 191억 배럴까지 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실체가 아직 확인된 건 아니긴 합니다. 이제 결국 시추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뭐 봄쯤 가면은 뭔가 좀 가시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좀 낳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왕거래 관련주들이 다시 오래간만에 기지개를 폈다. 이 소식으로 오늘 모닝체크 좀 마지막 코너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보였던 낙폭에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스닥이 1%가 넘는 낙폭을 보인 채 19,300선까지 밀려났고요. 빅테크 종목들을 놓고 보더라도 오른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큰 폭의 내림폭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중국 쪽의 밸류체인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이날 증시에서 3% 넘게 낙폭을 보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의 일제히 하락폭이 커지면서 5% 넘는 낙폭을 보인 채 이날장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S&P 글로벌의 1월 미국 제조업 PMI 확정치 51.2로 나왔습니다. 7개월 만에 50선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제조 업황 자체가 확장 국면에 들어선 점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다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인 경제를 시사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조치와 관련해서 불안감이 연일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증시를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다음 페이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연일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건 바로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최근에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한 밈이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혹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칠하게 대응하는, 여유롭고 느긋하게 대응하는 칠가인데요. 현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각국의 규제 칼날을 굉장히 날카롭게 들이밀고 있는데 어쩌면 칠가이처럼 약간은 여유롭고 좀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의 분위기, 오늘은 추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하겠다라는 합의안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정반대의 시장 상황이 오늘 국내 증시에 펼쳐지게 되는 걸까요?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앞으로 트럼프는 계속해서 다음 타깃을 찾아갈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특히 이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한국이나 일본이 다음에 타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수혜주와 중립주들 그리고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업종들 위주로 전략을 일단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과거 일기 때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있을 때 한 달 동안 코스피의 지수는 13%나 낙폭세를 이어갔던 만큼 해당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이슈들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임종현 앵커와도 확인을 해봤지만 오늘 올트만 CEO가 여러 한국 기업들, 총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와 SK, 삼성전자와 크래프톤 기업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협업을 할 것 같다라는 발표 예정 나온 바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칩이나 반도체와 관련된 협업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 오픈 AI가 지사를 설립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 국내 좀 투자 금액을 늘리게 될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추가적인 소식이 나온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CES에서 일부 기업들의 총수들이 양자 컴퓨터 아직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관련주들이 연초 기준으로 주가가 40% 가까이 낙폭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간밤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놨는데 빠르면 3년 안으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멘트도 내놨는데 오늘 해당 부분으로 아이온큐부터 관련주들이 뉴욕 증시 후반부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국내 증시에서도 해당 여파에 대한 영향을 가져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국내 기업들의 상장,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미국 쪽에서는 고용 지표도 실시간으로 전해지게 될 텐데 오늘 국내 증시 조금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지난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관세 전쟁의 불똥을 맞게 됐는데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들의 미국 거점 마련을 위해 자금 지원을 내거는 등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GM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며 협력사를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하는데요. 관세 전쟁 우려 속에 무너지는 자동차주들의 주가, 앞으로의 방향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월 4일 화요일 이슈레이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의사,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매수 기업. 저도 사실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하는 종목이 일단
보면 수익률이 계속 어쨌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이제 우리 시청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사님이 좀 주목하시는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사실 외국인 매도가 지금 주요 기조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특별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방금 나온 브리핑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약간 포커스가 맞춰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방산 또 인터넷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 기조를 보면은 6개월째 한 2조 6천억을 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오피셜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죠. 이제 작년 3분기서부터 계속 매도 기조가 유지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서 개인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1조 9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뭐 연기금 위주긴 합니다만은 좀 약간 빛이 발했죠. 3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나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 달러, 강세, 고환율, 그다음에 딥시크 충격. 여기서 딥시크만 제외를 하면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했던 그런 재료들인데 일단 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살려고 하면은 코스피 시장을 살려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좋아져야 되겠죠. 이제 1월 수출액이 좀 약간 안 좋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0% 정도 16개월 만에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네. 부분이 좀 있었고요. 매도 공세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업종은 이제 네이버 위주로 좀 매수, 네이버가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인터넷 쪽에서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뭐 글로비스, 모비스, 방산 쪽에서는 하나에어로 그 다음에 현대로템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 잘못 나온 게 있어갖고 제가 좀 약간 예. 제 판단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사 중에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 자동차 내수 시장 점유율 1위인 GM이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었는데 왜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 그다음에 중국 쪽의 관세가 처음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GM은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전체 생산량의 40%를 생산하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걸 쓴 분이 어떠한 부분을 갖고 이게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몰랐겠죠, 뭐.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네. 이제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이고 GM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기업입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멕시코에 이제 기아가 멕시코에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기아 전체 생산하는 부분에 뭐 이게 절반 이상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아도 위험하다 그랬는데 GM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전체 생산량의 4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 이게 타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물론 한 달 유예는 된다고 그쵸, 합니다만 나중에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좀 많이 사는 종목들 한번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고은별 앵커.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뭐 다양한 업종군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 그리고 방산, 자동차 부품주들을 많이 매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시장에 대한 매도세 속에서도 이렇게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는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어제만 봤을 때는요. 한국 무브넥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에 대한 위축으로 함께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실적 괜찮았었고요. 올해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는요. 2.4%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 실적 역시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글로비스 역시나 3%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미국 매출 비중이 20%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관세에 대한 우려 자동차 관련 기업들 피해갈 수 없는데요. 현대차 미국 공장부터 기아차 공장까지 뚫려 있는 이 고속도로에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의 공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관세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M안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7%가량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전장화, 고객 다변화 그리고 미국에도 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3%가량 하락을 했는데 지난달에 모 회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이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 회사가 변경된 만큼 앞으로의 투자와 그리고 성장에 대한 가능성, 긍정적인 전망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무브넥스는 전일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5일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현대차의 장기간 자동차 부품을 납품했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는 로봇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라는 그러한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방향성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에 공장이 있더라도 1차 벤더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2, 3차는 현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관세에서 2, 3차까지는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잘 엄선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예, 외국인이 계속 전체 시장에서 팔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종목들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수익률도 또 좋은 종목들이 많고요. 자, 오늘 박 이사님이 가져온 종목은 어떤 겁니까?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꼭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현대모비스를 좀 뽑았습니다. 예, 요즘에 주가 좋고 외국인들 그렇죠. 계속 산다는 얘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네, 실적이 국내에 상장돼 있는 코스피 기업 중에 아마 거의 탑급의 실적과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이제 관세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1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가 좀 약간 잘려서 위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에는 EXW, FCA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파란색 부분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무역을 할 때. 그다음에 빨간색은 매수인의 책임을 지는 부분이죠.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매도인 입장에서 위쪽의 어떤 조건들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인코턴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EXW라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약 현대모비스나 만도가 멕시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고 공장 안에다 물건을 놔둡니다. 그러면 사는 쪽에서 운송도 하고 관세도 내고 모든 걸 다 책임집니다. 이게 이제 EXW라고 매도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FCA는 프리캐리어라고 해서 매도인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 사람이 매수인이 원하는 장소 그러니까 뭐 배로 날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까지 비행기로 나르겠다 그러면은 공항까지 날라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관세를 사는 사람이 냅니다. 관세를 사는 사람이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ม็xi코에 뭐 현대모비스 만도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 뭐 트럼프가 관세를 25%가 아니라 50%, 100%를 매겨도 상관없는 거죠. 관세를 사가는 쪽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로컬 자동차 기업들이 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방금 전에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봤을 때 만도가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 좀 약간 그런 관세보다도 실적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만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EXW 그다음에 FCA 두 개의 조건으로 거의 다 수출을 하거든요.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관세와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만도도 과하게 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좀 약간 비인서적인 그러네요. 좀 매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를 설명드리면서 이걸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현대모비스의 멕시코 공장에서 이제 수출할 때 어떤 쪽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지 만도처럼 이게 시장에서 투명하게 아직 조건이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세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너무 좋죠. 그래서 뭐 작년 실적도 좋았고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어떤 분석 결과도 나와서 수급도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사들은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따라가는 게 이제 보편적인데 지금 현대차 주가와 현대모비스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좀 주인공 역할을 좀 그렇죠.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도 단기 순이익 기준에서 한 30% 정도를 거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짜 어제 많이 떨어진 만도에 오늘 좀 약간 반등의 어떤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대모비스는 어제 조정이 상당히 뭐 갭으로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장중 하락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서 조금 가장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 생각하는 게 이건데 이게 아니라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은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주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다른 경쟁사들은 비해서죠. 현대모비스나 이런 자동차, 대형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잘 한번 유념하시면서 오늘 이들 종목 한번 주가 추이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곽정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왔는데요. 외국인 매수세도 매수세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기관계 쪽에서 특히 화면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투신 쪽에서 지난 이제 1월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그러게요.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렇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실적 잠깐 보시면요.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매출액도 당연히 이제 1조 이상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예.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발 또 수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그러면.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번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모든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 정도를 이제 늘리도록 맞습니다. 요청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를 1%포인트 정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 5천억 달러 규모로 그 방위비가 증액이 될 거라고 하는데 1%만 해도 네네. 근데 그게 이제 5% 정도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국방비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K 방산에 대한 이런 그 유럽 수출 기회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러게요.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그 트럼프 취임식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어서 무도회도 진행했었는데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여기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1기 같은 경우에도 김승현 회장이 초대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10대 총수 중에서도 유일하게 초대를 받았었던 하나가 상황이었거든요. 좀 친민맥이 많죠. 네, 그런데 이제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쪽에서 공화당 인사들과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네트워킹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제 미국과의 이런 방위 산업에 대한 그런 예. 이제 끈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주 모멘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근래 들어서만 베트남의 K9 자주포 20문에서 30문 가량을 수출하는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솔솔 들려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금액은 이제 각각 이제 1문당 따졌을 때 한 140억에서 200억 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20문에서 30문이니까 그 수주 규모만 하더라도 역시나 막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산 무기를 들여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렇게 퇴역한 초계함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무기를 직접적으로 산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쪽에서도 이렇게 무기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무력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지금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서 지금 현재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지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지금 또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이제 영향들도 미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계속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까지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유럽 쪽의 수주 모멘텀도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도 주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하지만 지금 3년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이 기술적으로 잠깐 체크해 보면은 지난 10월달 전고점 구간대까지 다시금 또 올라와준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고점 구간만 돌파해주면 올해 역시도 추가적인 추세 상승 가능성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청자분들도 방산주 중에선 또 대장주 중 하나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계속해서 흐름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3대 조선업체의 지난해 실적이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미 해군의 함정 MRO 사업 수주의 의지를 공식화했는데요. 연간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해 안정적인 실적을 챙기려는 의도이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 수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박 분야에서 실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시죠. 예, 조선은 작년에도 내내 좋았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그 한국 쪽에서는 우리 조선업 도움 필요하다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정말 불을 뿜고 있죠. 어제, 엊그제, 지나니까 31일 거래일. 그러니까 우리 장에 안 좋았을 때도 조선주들은 꾸준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5, 6% 이렇게 오르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플러스권 또는 약보합권으로 잘 방어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분위기가 참 좋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 조선업종. 이 중에서도 이제 MRO 쪽을 좀 보자라는 거죠? 네, 왜냐면 지금 조선업종 자체가 아까 방금 봐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반영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이런 이제 모멘텀으로 달리려면 미 MRO가 아무래도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이쪽 지금 이슈를 좀 주목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조선업 좋다라는 거, LNG니 이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니냐. 네네.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신선한 느낌의 재료가 MRO다. 그렇게 그쵸. 보시는 거군요. 네, 사실 이 미 MRO 관련 이슈가 하나오션을 이제 필두로 해서 작년에 그쵸. 들어오긴 했었는데 사실 그런 이제 그닥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진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직후에 MRO 분야에서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뱉음으로써 미 MRO 사업 역시도 부각이 그쵸.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미 해군의 MRO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연간 20조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잠수함이나 함정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간이 최대 40년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유지 보수 정비를 받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수함 한 척이 인도되면 수십 년간의 MRO 수요도 같이 함께 그렇죠. 발생이 네.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이 그 열척 안팎의 물량을 발주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또 나눠서 수주를 그러겠죠. 받게 된다면 네, 네. 당연히 이게 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미 해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함정 MRO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약 56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2건의 또 수주를 따내기도 했었죠. 그렇죠. 군수지원함인 윌리실라함에 이어서 또 지난 7함대에 배속된 금유한 6콘함의 이제 수리 사업까지 맡게 됐는데 하나오션에서 이제 올해는 이 MRO 사업 한 5척에서 6척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도 그렇게 필리조선소를 또 인수를 한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사업에 대한 그 확대 가능성까지 지금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까지도 이 미국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지금 진출할 계획을 또 밝힌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 미국 쪽에 계속해서 조선소에 대한 투자나 인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네. 또 2월 달에 또 추가적인 입찰이 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진행했을 그렇죠. 때 올해 HD 현대중공업에서 한 2척에서 3척 정도 규모의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네. 밝힌 만큼 이런 이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 조선 3사 쪽에 관련 네. 이슈로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MRO까지. 사실 이게 아직은 마진이 좀 박하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MRO 관련주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곰브레이커. 네, 조선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도 MRO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추려봤습니다. 우선 조선 3사에서는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두 곳에서 올해 MRO 수주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지난해 2건 그리고 올해는 5척에서 6척의 MRO 수주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전일 주가는 0.17%가량 하락했고 기관이 최근에 11거래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차익 매도 나선 거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0.16%가량 상승했고 역시나 세 척에서 뭐 5척가량의 MRO 수주를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HJ중공업이 좀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방사청과 또 계약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입증받은 상황입니다. 화성발바 같은 경우에 전일 8%가량의 강세가 나타났는데 뭐 조선에 대한 모멘텀보다는요. 가스전에 대한 그 모멘텀이 엮이면서 어제 강하게 상승했고요. 조선주도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그 가운데서도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잘 들어봤습니다. MRO 관련주들 쭉 봤고요.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 곽유정 파트너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앞서서 뭐 대표적인 두 기업 정도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올해는 이제 HD 현대 중공업 쪽에서도 이 MRO 사업에 뛰어드는 만큼 맞아요. HD 현대 중공업과 같이 협업 가능성이 높은 HJ 중공업을 꼽아봤습니다. 예. 일단 HD 현대 중공업 쪽에서 함정 MRO 시장 진출을 지금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렇게 MRO 사업과 관련된 준비가 하나 오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도크가 다 차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크의 이제 그 선박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도가 되면은 자리가 좀 생길 것으로 그렇죠. 기대가 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소 이런 중형 조선소와 같이 함께 협업에 대한 가능성 직접적으로 현대중공업 쪽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제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HJ중공업 실적도 한번 보면요, 실적이 2023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적자였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흑자 기조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조선 부분에서는 1조 7,500억 원 가량을 이제 수주를 해서 무려 작년에 300%가 넘는 규모의 일감을 따내기도 했었고요. 지난해 전체 수주액만 하더라도 약 4조 한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제 잇따른 수주 낭보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네. 당연히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MRO 사업 쪽에서 어떻게 이제 협력을 할 것인데라는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해군과 관련해서 MRO 사업을 계속해서 같이 협력을 해오고 있었던 조선사이기도 합니다.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같은 경우에도 18척 정도 가량을 성능 개량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더불어서 고속 상륙정 창정비 사업도 따낸 그런 이력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창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이제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지 내에서 일반적으로 그게 행해지는 그런 유지 보수와는 달리 조선소나 군 정비창에서 분해와 재조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비 그 단계 중에서도 최상위 단계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정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함정을 아예 그냥 새로 건조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만큼은 HJ중공업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원래 이제 HJ중공업이 기존의 사명 변경 전이 한진중공업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 2017년도 당시에 수빅 조선소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필리핀 현지 은행 등의 채권당의 채무를 해소한 대신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바꿔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필리핀 은행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에도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최대 주주로 있었던 내지는 과거 이렇게 또 출자를 지분을 단행했었던 그런 곳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단행하는 걸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여전히 또 충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액션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HJ중공업 아주 뭐 그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종목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이 정비와 관련돼서는 이미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듣게 되네요. 자, 이번에 우리 박 이사님 어떤 종목 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대힘스 준비를 했는데요. 선박 블록을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배를 만들 때는 우리 레고처럼 밖에서 만들어서 갖다가 조립을 하는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선박 블록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현대 쪽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팔았었죠. 2019년도에 팔았는데 그걸 인수한 쪽에서 이제 보호예수가 이제 얼마 전에 풀렸죠. 지난달에. 그래서 이제 현대 쪽에서는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이 현대힘스에 대한 어떤 매각과 과정에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하나가 갖고 갔으니까 현대 쪽에서는 이 현대힘스를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요 거래처는 뭐 현대 쪽의 조선 관련주들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MRO 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7월 달 기사를 보면은 현대중공업은 미국 MRO 사업 참여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었다.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이 현대중공업 쪽에서 MRO 사업을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 조선 어떤 그 패밀리라고 해야 될까요? 선박 블록을 책임을 지는 현대힘스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현대중공업이 오너였고, 근데 이걸 2019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이번에 최대 주주가 보유예수를 해제를 해서 매각할 예정이다 보니 이번에도 현대중공업이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현대 쪽에서 또 그렇죠. 이제 인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함께 살펴볼 종목은 SBS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발간했고 올해부터 가파른 흑자 전환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SBS 오랜 기간 동안 방송 관련주로 시장에서 소외를 받아오다가 지난 연말에 넷플릭스와의 협업 그리고 투자 소식으로 큰 거래량과 함께 주가 반등이 있었던 종목이죠. 일단 1분기 광고 시장은 극도로 부진하겠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이렇게 1분기가 저점이 될 거라는 부분이죠. 저점 이후에 향후 3년 동안 이익 성장을 가파르게 지속할 거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3년 동안 그동안 적자의 큰 이유였던 스포츠 관련 이벤트가 없고요. 또 인건비도 최근에 명예퇴직을 통해서 절감했고 미디어넷도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증권은 미디어넷 탑픽 업종으로 SBS를 여전히 유지했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추천하고 있네요. 목표 주가는 기존 수준인 4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4분기 리뷰부터 해보면 매출액이 2,300억 원대, 영업이익은 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죠. 다만 광고 수익은 15%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예상대로 상당히 부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편성 효율화 등으로 상쇄시킨 부분이 컸죠. 연결 기준으로는 명예퇴직 비용이 일회성으로 발생했습니다. 약 70억 원가량의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이 퇴직금은 일회성 비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만약 삭제한다면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크게 개선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설레어하시는 이 넷플릭스 관련한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넷플릭스향 투자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에 투자가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해도 분기마다 한 편 이상의 드라마 편성이 판매가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순차적으로 신규 예능과 신규 다큐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권 매출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레 시청률도 따라 상승하고 그러면 광고 수익과 사업 수익도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향후 3년 동안 이 선순환 사이클이 지속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별도 기준으로 광고가 연간 2,4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여전히 상당히 부진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만성적으로 적자를 가파르게 기록하고 있는 이 스포츠 이벤트, 올림픽 관련 적자를 제외했을 때는 흑자로 추산이 됩니다. 그만큼 SBS의 영업이익 체력은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리츠증권에서 발간한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제목에 2025년 투자 의견 변수는 정책과 펀더멘털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SBS와는 다르게 조금은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먼저 4분기 매출 리뷰부터 확인해 보죠. 4분기 실적 매출이 7,230억 원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4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낮아진 시장의 눈높이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명실공히 에너지 소재 부문의 사업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이 에너지 소재 부문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소재 모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게 되죠.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부문 매출은 3,5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메탈 가격의 약세가 누적되면서 이 포스코 퓨처엠의 판매 단가, 즉 ASP도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캐즘으로 시작된 수요 부진이 서구 국가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실적이 낮아진 데에 기여를 했죠.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은 따로 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전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포스코 퓨처엠 사측에서는 올해 연간 출하량이 YOY 기준 30% 증가할 거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메리츠증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낙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에서 연간 출하량이 증가할 거라고 원인으로 들고 있는 점은 하이니켈의 믹스를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NCN 같은 신규 설비가 가동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리츠증권에서는 일단 포스코 퓨처엠의 미국의 주력 고객사들에서 재고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미국 정부 정책도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제시된 가이던스는 연간 다시 하향 조정될 수 있고 또 전기차 수요 관련한 전망치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포스코 퓨처엠의 프리미엄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원인으로 미국의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분류되었었기 때문이고요. 또 GM에서 EV 전략을 가져간 데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같은 극단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이 점차 소멸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면서 멀티플 디레이팅 구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반등의 계기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정 프로젝트향 출하 개시는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한두 군데로의 프로젝트 출하는 주가에 크게 움직임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시세에 어떠한 반등을 줄 수 있는 연유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이렇게 지난 3년 동안의 멀티플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던 미국의 정책이 유지됐을 경우 또한 저가형 EV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광물 가격이 반등했을 경우 여기에 따라 셀과 소재 구매 움직임이 있었을 경우에는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 달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 우려에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지만 멕시코에 대한 관세 한 달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낙폭은 다소 줄인 채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이제 전일 하락으로 인해서 2,5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2,400포인트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있고 빠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500포인트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올해 상반기 살펴봐야 될 업종 테마는 4차 산업과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차 산업은 올 한 해 동안 시장을 이끌 테마로 보고 있고 시장 조정에도 로봇주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 방안으로 관련주의 움직임 역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순환매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주인데 4차 산업
만큼 빠른 급등은 아닐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이 가능한 테마이고요. 최근 유행했던 HMPV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독감 등 질병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역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인데요. 관광객들의 세금 환급에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작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최근 들어서 최대 주주 문양근 총괄 대표가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등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요소가 많은 종목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세 분출 전에 상승 추세 중인 종목인 만큼 저점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준 팀장, 신일섭위원, 그리고 고은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은 정말 오늘 혹시라도 밤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잠을 못 이루시지 않았을까. 하도 뭐 쥐락펴락하는 트럼프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언변, 또 협상술에 아주 크게 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이 사실 이제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시장 또 많이 떨어졌고요. 일단 멕시코, 캐나다는 굳이 표현하자면 만세를 부르는 상황이 좀 됐고 이제 중국도 뭐 조금씩 이제 협상에 대한 얘기 좀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이런 관세 어떤 폭탄 전략이 좀 먹혀 들어가게 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될지 또 두 전문가분들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 팀장님은 탑3 오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섹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된 그 주요 섹터가 이제 은행주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다수의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작년 말 이제 은행주가 큰 폭의 조정 이후에 저가 매수가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구간인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전체적으로 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양호한 실적이 시장 예상대로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또 안도감에 의한 수급이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주의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어쨌든 조절이 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순이자 마진 감소 우려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에서는 어쨌든 좀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본다면 현재 은행주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은 많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통신주입니다. 현재 KT를 제외하고 SK텔레콤이라든지 LG U+를 비롯한 통신주가 조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를 비롯한 AI 결합 사업 모델이 구축되면서 AI 비즈니스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장기적으로 AI 콘텐츠가 증가하게 되면 데이터 트래픽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의 추가 수익 개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방어주적인 전통 모멘텀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매력까지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은 통신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공모주 시장 관련된 얘기인데 내일 LGCNS가 코스피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몸값 6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는 대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죠. 21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모여서 높은 관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LGCNS가 상장 이후에 급등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침체됐던 공모주 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을 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달에는 13개 기업이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LGCNS의 상장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상장 이후에는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을 수 있죠. LG의 자회사가 상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LG의 주주 가치 희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주사 LG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 흐름에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은 우선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두 가지 섹터 언급해 주셨습니다. 은행주, 통신주, 그리고 IPO 시장 이렇게 세 가지 짚어주셨고요.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탑스를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히토류 관련주가 무더기 급등했습니다.
지금 캐나다랑 그 멕시코는 관세 유예가 됐는데 이제 24시간 이내에 중국과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은 지금 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협상이 실패할 시 트럼프가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옛날에 뭐 직소의 그런 어떤 멘트처럼 트럼프가 공항에서 게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게임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국하고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중국이 어떤 무기를 들고 올 것인가에 따라서 추가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물론 지금 테마주기 때문에 급등락이 워낙 강하니까 선수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지금 그 올라간 배경 때문에 중국하고 24시간 내에 어떤 소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또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가 오픈 AI와의 협력설로 급등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 아주 애증의 종목이 되었죠. 시가총액이 거의 70조 가까웠던 게 지금 10몇 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오픈 AI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은 빌더랩이라는 비공개 워크숍입니다. 초대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올트만 CEO랑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이미 사전 협의를 마친 가운데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카카오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 최후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동안 애증의 이 카카오를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기상어 테마주가 급등했습니다. 또 테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이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탐사 자원량이 가장 많은 유망 구조의 이름이 고블린 샤크, 마기상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앵커 유전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한국 석유, 한국 패러렐, 흥구 석유 같은 소형 석유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히토류 관련주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인 것들이 많고 굉장히 초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급등락에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유연 말씀 쭉 들어봤습니다. 카카오는 어쨌든 오늘 뭐 샘 얼트만 오픈AI CEO 만나는 것 자체가 이벤트죠. 이게 뭐 주가를 좀 끌어올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좀 되고요. 히토류 관련주들은 역시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이 회사가 히토류와 관련돼서 뭔가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거는 꼭 혹시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왕고래 관련주들, 예, 뭐 여전히 강세 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뭐 2, 3, 이번 주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9시 57분 30초 좀 지나고 있습니다. 8시 5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이제 볼 시간입니다. 권변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2월 4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특히나 테슬라가 5% 이상 빠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만회했고 이러한 안도감이 국내 증시로 오늘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어제 코스피는 2.5%, 코스닥은 3% 이상 빠진 채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 이상 상승하면서 2,480선 웃돌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42%가량 오르면서 706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은요. 모두 다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SK하이닉스도 0.26% 상승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함께 삼성 그리고 SK 그리고 카카오 여러 가지의 이 재계 인사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부분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방향성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팔란티어의 호실적 또한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을 만회하는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요,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캐나다 시장에 진출한 기업을 중심으로 낙폭이 굉장히 두드렀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도 캐나다에 진출한 기업 중에 하나이죠. 2차 전지에 강한 낙폭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 유입됩니다.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와 기아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1% 이상의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무죄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오늘 0.4% 상승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짧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1위부터 5위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6%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9시 딱 됐습니다. 시장 앞서 좀 말씀드리면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반등폭도 오늘 좀 꽤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이 급락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또 그 반등의 어떤 기세가 오전장뿐만 아니라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면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수가 뜬 걸 보니까 코스피 1.12% 올라서 2,480선 좀 회복하면서 좀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좀 높습니다. 어제 더 많이 떨어진 영향이겠습니다만 1.5% 오늘 넘게 상승을 하면서 714선을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역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번 주는 역시 또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상황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60원대 일단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오늘 어떤 추세를 보일지 또 좀 보시면서 이거에 따라서 또 외국인 또 수급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오늘 장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출발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본별 앵커 전해주세요. 네, 2월 4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우리 시장의 출발을 알렸는데요. 우선 부담스러웠던 환율 부분은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1,460선을 밑돌면서 환율이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이탈했던 수급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들어올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안도감이 시장을 다시금 들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양시장 1% 이상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47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1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1%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5%의 강한 반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51,800원대로 다시금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선고가 나왔는데 무죄로 지금 선고가 나왔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픈AI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죠. 아직은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등세가 삼성전자가 오늘 오랜만에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지금 따라잡기 위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 이상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 테슬라가 간밤에 5% 이상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솔이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정규장이 시작되니까요 2% 이상 빠지는 모습,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24%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완성차 기업 중에 현대차와 기아 전반적으로 약했고 기아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멕시코의 공장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 강하게 유입됐고요. 한 달간 유예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7%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0.5% 소폭의 상승,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은데요. KB금융이 2% 이상의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가 시가총액 9위권으로 올라선 가운데
가운데 오늘도 2.3%가량의 상승력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 5일 차트 보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LG현대중공업 보합권 신한지주도 오늘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나 강한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어제 낙폭이 컸었던 자동차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는 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1.6%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0.6%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이요,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는 61개의 그런 계열사들을 정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꾸준하게 내림세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 삼성생명은 오늘 3% 이상 상승했고 카카오가요, 오늘도 0.7%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대감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1%가량의 상승,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 이상 상승하면서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던 방산주를 중심으로도 오늘 반등세가 좋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7%에 가까운 반등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HLB와 알테오젠, 제약바이오주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이 4% 이상의 불꽃을 쏘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그룹 주들도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를 보게 된다면 리노공업만 보합권이고 10위권까지 일제히 상승 출발했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도 1.4%, 클래시스도 오늘 1.5%가량 상승하면서 미용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도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엔캠도 2%가량 상승하면서 2차 전지의 반등 눈에 띄고요. 파마리서치가 1.8%가량의 강세, HPSP도 1.7%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 신성델타테크도 2% 이상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선 15위권까지는요. 모두 다 상승 출발, 20위권까지도 오늘 시총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펩트론과 셀트리온제약 1% 이상의 상승, 오늘 엔터주들도 소폭이지만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AI 특히나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루닛까지도 3%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주인 펄어비스도 오늘 1%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요. 시총 상위 종목들만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장 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자, 곰벨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카카오가 1.2% 정도. 사실 그제 어제 지난 2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일단 플러스권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정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2차 전지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강보합이긴 한데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게 LG화학도 그렇고요. 그렇게 썩 좋지는 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 코스닥에서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좀 다행히 분위기가 좀 뚜렷한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주들은 오늘 좀 그만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동차도 기아가 급락을 하다가 오늘 2% 넘게 좀 상승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전장 이 출발 상황 두 분은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 팀장님부터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국내 양시장 금리 이제 반등 출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유예를 했죠. 그에 따른 안도감이 좀 반영되는 것이고, 결국은 관세가 이제 협상용 카드로 쓰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제 중국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도 이런 관세를 활용한 전략들을 꺼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을 또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급진적인 관세 정책은 어쨌든 미국의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취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살짝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반등이기는 한데
하는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아쉽죠. 거래소 시장에서 500억 정도 매도 출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까지 전환을 시켜야 종가까지 강한 양봉이 유지될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현물 매도 규모 좀 축소되고 플러스까지 전환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국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70% 정도가 실적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는 부분도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좀 반등폭이 떨어지는데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면 실적 시즌의 정점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적 발표 정점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면 오늘 대부분의 업종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IT 서비스 업종이 강세인데 여기에 게임주가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네요. 그래서 크래프톤과 시프트업 그리고 엔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주들 금일 좀 의미 있는 반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운송 장비 업종도 강세입니다. 자동차주가 그동안 좀 약했었는데 오늘 저가 매수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이제 우주항공된 관련주도 다시 한번 반등세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도 1.5% 상승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부품주 그리고 장비주들도 오늘 2에서 3% 정도 강세. 오늘 상승을 보이는 업종들은 그동안 이제 하락폭이 컸었던 종목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그리고 경기에 좀 민감한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주가 이제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반등이 생각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는지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음식료와 통신, 경기 방어주들 오늘 지수가 반등하다 보니까 뭐 강보합권에서 약보합권 혼조 양상 보이는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 팀장님이 아주 전반적으로 뒤로 싹 다 훑어주셨어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또 시장 출발 상황 또 판단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20, 코스닥이 1.8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오르고 있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상승폭을 늘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면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어제의 하락갭 있죠. 하락갭을 오늘 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제 거를 메꾸려면 여기서 그냥 쉽게 말해 50포인트 정도 오르는 게 좋습니다. 시원하게. 근데 여기서 한계를 지금 느끼고 밀려버리면은 어제 하락갭을 반을 못 벗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쉬운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이 초반의 기세를 이어가기를 바라는데 일단 어제 하락갭을 오늘, 내일 정도까지 메꾸지 못하고 다시 밀려버리게 된다면 어제 하락갭이 발생된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기를 벗기려면은 결국 외국인의 힘으로 벗겨야 되거든요. 지금 이 매수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단 410억 팔고 있습니다.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죠. 1월 31일 날 1조 1,700억 가까이 팔고 어저께도 무려 8,600억을 팔았습니다. 이틀 동안 2조가량의 주식을 팔았어요. 그거를 다 개인이 가져갔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했는지 2조의 주식을 쓸어 가셨는데 이 2조 원의 주식을 개인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올려줄지는 의문이에요.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현저히 잦아들긴 했는데 그게 매수로 전환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개인 투자들의 자금을 떨어뜨리는 뭔가 이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일단 추세가 복귀가 되었죠.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상승 추세에 일단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변수입니다. 1,450원을 뚫지 못하고 21선에서 딱 맞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반등을 했으면 아주 좋은 크로스가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로 주식을 전환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원달러 환율 상승에 베팅을 하여 여기서 좀 더 끌고 가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을 이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더 유리합니다. 아까 코스피, 코스닥 차트는 머리 위에 이동평균선을 깔고 있는 상태고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는 이동평균선을 엉덩이 아래 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달러 가치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을 얼마나 늘려가는지가 중요합니다. 12시가 결국 분수령이 되겠죠. 12시가 넘어가면서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서 만약에 5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의 하락갭을 거의 다 메꿔버린다. 그러면 저 원달러 환율이 꺾이면서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관점이죠. 결국에는 코스피로 따지면 2,500,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50. 그러니까 반대죠. 코스피는 2,500이 돌파되느냐,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이 붕괴되느냐. 그 기로점이 아마 이 외국인이 순매수를 전환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중간 그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 말씀도 좀 하셨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피는 220억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760억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12시쯤 전후를 해서 이게 좀 코스피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전환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지금은 1,458원 정도 하거든요. 어제보다 분명히 떨어진 거긴 맞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오후장에서 좀 더 이런 현 흐름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는데 어쨌든 좀 상승폭은 코스피가 1.4%대 중반까지 그다음에 코스닥은 거의 좀 2% 가까이까지 좀 상승폭이 좀 전보다는 출발 상황 때보다는 좀 더 확대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외국인 코스피에서도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51억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시 15분 됐습니다. 섹터별로 좀 현재 투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어느 업종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여러 가지 섹터로 퍼져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면 오늘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강했던 히토류가 오늘 지금 검색하고 있는 섹터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감 속에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전선과 관련해서도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특히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은요, 미국 수출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다시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양자컴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 대한 이야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 AI가 챗 GPT를 앞세워서 하드웨어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양자 컴퓨팅 개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양자컴 이슈로 뜨겁습니다. 로봇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사실상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특히나 로봇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로봇 관련주 전반적으로 매기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픈 AI CEO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삼성과 SK 카카오뿐만 아니라 크래프톤과도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크래프톤을 필두로 해서 게임주들의 흐름도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 보게 된다면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만 나홀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코스닥 외국인이 700억 원 이상을 주도적으로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피 200 대형주를 향해서도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지금 상승률과 하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보게 된다면요. 오늘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음식료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가 오랜만에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보험도 1.9%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업종별 동향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출판 매체 복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 테마주가 강한 상승 나올 때 출판 매체 복제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금속, 인터넷 그리고 제약이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도 1.3%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방산주들 괜찮은 가운데 LRG 렉스원이 8%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전력 설비 가운데서는 효성重工업이 대장주입니다. 오늘 8%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요.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SATNG가 오늘도 두 번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대한광통신 5G 관련 기업이죠. 24%가량의 강세, 펨트론도 오늘 22%가량의 오르면서 엑스게이트 역시나 13%가량의 상승력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기업 그리고 5G 관련된 기업들, 방산, 항공 관련된 기업들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개장 직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OT미터도 한번 보시죠. 어떤 종목을 좀 업종이나 종목들 눈에 띄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3.7% 강세입니다. SK하이닉스보다 이제 반등폭이 훨씬 더 그러네요. 크다는 것은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긍정적인 소식들도 일단은 있습니다. 갤럭시 S25의 사전 판매가 이제 130만 대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AI가 최초로 도입된 폰은 갤럭시 S24기는 한데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기능들이 좀 미비했고요. S25에는 본격적으로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도입됐고 또 가격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좀 판매가 회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또 샘 올트먼 방한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과 협업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트럼프 관세 리스크라든지 뭐 딥시크 이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고성능이 아닌 HBM도 이제 AI 대량 언어 모델에 좀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에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사주 매입이 이제 3조 원 정도 거의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소각까지도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각이 완료된다라고 한다면 한 주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현 시점에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주가 53,000원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계속해서 짜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KTNG 한번 보겠습니다. 방어주적인 매력이 부각되면서 어제 반등했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 뭐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선 좀 자유로운 종목이라는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담배에 대한 국내 매출은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해외 매출은 두 자릿수 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이고 건강기능식품 부분의 판매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튀르키예 공장 증설로 인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 주주환원 정책을 또 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을 조금 불안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종목에 한번 눈길을 돌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상승하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숲인데 오늘 7% 강세입니다. 예전에 아프리카TV에서 사명이 변경된 종목이죠. 네이버 치즈집과의 이제 스트리밍 경쟁 때문에 그동안 부담이 좀 컸었는데 충분히 반영된 주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 대회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성수기로 들어가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숲이 그 스포츠 컨텐츠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당구 대회라든지 그동안에 없었던 스포츠 대회를 많이 끌어들이면서 트래픽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성장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뭐 기사들을 보면 또 일부 개그맨들이 뭐 숲 스트리밍에 신규 진출했다 이런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신다면 고가 저항 구간 9만 원 초반대를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좀 빠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LIG 넥스원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실적주는 좀 강하다는 생각도 들죠. 오늘 9.8% 강세입니다. 방산주는 전체적으로 좋은 전망을 안고 계속해서 좋은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눌림이 있을 때는 시장 영향을 받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는 또 다른 종목보다 강하게 튀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외 강경 정책을 어쨌든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방산주의 투자 심리도 같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방산주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홀딩 전략 짜시면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 방산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제가 저장을 해놓은 걸 한번 봐야 되겠네요. 방산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2%, 에어로스페이스 4%, 한화시스템 4.5%. 말씀하신 LIG 넥스온이 가장 두드러지네요. 거의 뭐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장을 좀 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종목별 흐름 어떤 것 눈에 띄시는지요? 네, 지금 코스닥에서 5위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0%도 넘었었고요. 지금 9% 정도인데 지금 거래량이 압도적인 아입니다. 65만 5,989주네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2위가 알테오젠의 거래량이 25만 8천인데 지금 이거에 한 3배가량의 거래량이 몰리면서 에너지가 분출하고 있네요. 지금 에코프로도 4.7이 오르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지금 추격전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일단 한풀 꺾였죠. 한풀 대세가 꺾인 상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근 기세가 워낙에 무섭기 때문에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위인 에코프로를 제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게임입니다. 마치 알테오젠이 에코프로 BM을 추격할 때의 그 모습과 비슷하죠. 지금은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20조고 에코프로 BM이 12조로 오히려 지금 반대로 2배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에코프로 BM을 알테오젠이 추격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신세가 역전됐죠, 지금. 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압도를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뭐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로 따지면 2등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등이죠. 하지만 지금 주가 흐름에서는 1등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두산 로보틱스는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지금 4%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로메카가 4등이죠. 지금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은 미국의 테라다인으로 인수돼서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4위 안에 드는 것 중에 한국이 3개 있죠. 한국이 3개인데 한국에서 4위 안에 드는 게 한국 기업이 3개, 덴마크 기업이 하나입니다. 지금 뉴로메카도 오르고 있지만 뉴로메카 1.87이죠.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의 대장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협동 로봇에서 쓰이죠. 물론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이라든가 뉴로메카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지금 그 영암의 현대사무중공업의 조선소의 용접 파트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가 있지만 지금 F&B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협동 로봇은 우리가 푸드앤베버리지, 카페나 이 지금 피자집, 치킨집에서 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옮겨서 최근에 갔던 게 의료 현장이죠. 요즘에 중증 외상센터가 저기 인기가 많은데 거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그 손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일손이.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굉장히 필수적인 곳입니다. 응급실도. 그래서 고영, 그다음에 지금 큐렉소는 관절이고 고영은 뇌수술 로봇이죠.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고영도 지금 최근에 지난달에만 무려 고점상으로 106.04%의 급등이 일어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만질 수 없는 로봇들이 또 움직이고 있죠. 이제 루니, 뷰노, 딥노이드. 이렇게 실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의사를 도와줘서 방사선을 판독하는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 협동이죠. 근데 F&B는 카페 사장이나 아르바이트생과 협업을 하는 거고 이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과 협업을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죠. 클로봇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이제 이 로봇주들이 움직이니까 하이젠 RMN, SPG, SBB테크 같은 이런 감속기 업체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이 겨울이 되니까 이 남편분들 아내분이 이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는데 버리기 싫으시죠. 그래서 음식물 분쇄기를 사기 때문에 SPG, SBB테크는 거기에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LIG 넥스원이 특이하게 오르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로봇주로 지금 엮여가지고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주로 분류가 되는 이런 로봇의 평행이론이 같이 함께하는 요 지금 섹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된 체인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시장 변동성을 좀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이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죠. 원달러 환율도 거의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
증시 하단은 튼튼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현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앞서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은행주라든지 통신주니까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이런 섹터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좀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테슬라빨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에는 계속해서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섹터도 좀 폭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 의원님은 오늘 장기 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각종 초소형 테마주 급등락주의보 발령입니다. 중국 기업인데 한국에 상장한 60원짜리, 100원짜리 종목 같은 거, 아니면 헌재 판결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 그리고 중국과 이 미국의 패권 다툼에서 일어나는 히토르 관련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소형주에다가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따라가다가 괜히 손해보지 마시고 아까처럼 시장의 줄기를 찾으셔서 거기 매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모두 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볼까요? 오늘은 다날이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은 휴대폰 간편 결제 시장에서 마켓쉐어 1위를 점하고 있는 업체로 국내 결제 시장 성장의 둔화를 해외 쪽 활로를 통해 타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외 결제 관련된 사업은 24년 페이팔과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는 해외 사용자들이 페이팔을 통해 국내 컨텐츠를 구매할 때 사용하고 있고, 향후 국내 사용자들이 해외에 있는 페이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화 결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결제가 가능한 페이코인 발행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장에 개화되기도 전에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레퍼런스를 선도업체의 위치를 일단 선점한 상황이고, 여러 규제로 인한 일부 거래소에서 중지가 되었던 페이코인이 최근 빗썸과 코인원에 재상장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작년 리투아니아의 법인을 설립하고 유럽 시장에서 가상화폐 결제를 위한 인허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다날의 상방을 좀 견인할 올해의 중요한 모멘텀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 관련된 서비스 제공 소식과 관련돼서 동사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페이팔과 유일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라는 점에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은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열기가 식었지만 지분 85%를 소유한 자회사인 다날엔터에서 뮤지컬 알라딘을 자산으로 하는 무형자산 STO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발행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어 무형자산 STO 발행의 선도업체로서의 지위를 만약에 획득한다면 시장의 선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바닥권 탈피를 노리는 거래를 동반한 움직임이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현재가에서는 매수가 상당히 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다날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발 관세 충격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털썩 주저앉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또 하루 만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한 달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충격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 이에 대한 한국 경제 증시의 영향력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방송 전에 여러 가지 좀 웃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뀌느냐. 증시의 분위기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관세발 충격은 지속적으로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알려진 악재인데도 어제 시장이 움츠러들었잖아요. 이 심리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예고는 했는데 예고한 대로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이틀 있다 한다고 그러고 아니면 또 다시 뭐 한 달 있다 하겠다. 지금은 이제 또 한 달 있다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다 안 한다 하면서 계속 시장을 흔들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액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충격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동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4월 말까지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맞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조사에 따라서 아마도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들 순으로 제재를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보편 관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어제처럼 주가가 빠졌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반등하고 이러한 어떤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는 어떤 나라나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나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편 관세에 돼 가지고 그 상대국이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이게 일단 실효가 되면 그 파장은 굉장히 커서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유예는 됐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한 달입니다. 네. 고로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의 생산 거점 기지를 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칠 파장력을 업종별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제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잖아요. 지금 사실 이 25% 관세가 실효가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1기 때. 그래서 평균 실효 관세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10%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추가. 그렇죠. 추가로 하면 20%인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25%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그런 무역 환경에 빠지게 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공급망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나프타 그 캐나다 멕시코 나프타 그 협정의 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멕시코에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많이 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는 2차 전지 회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많은 폭의 조정이 있었죠. 네, 기아도 그래서 떨어졌고. 그렇죠. 기아도 그렇고 또 현대모비스, 멕시코에 있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LG전자도 약 한 7%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랑 포스코 퓨처엠 캐나다에 있는데 여기도 약 한 각각 4에서 9% 정도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관세가 이렇게 뭐 자동차나 아니면 2차 전지 아니면 가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관세를 올렸지만 그 다음 순서로 유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분별로 철강, 알루미늄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 관세를 매길 거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월 중순부터 뭐 반도체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지역적으로 이거는 알려진 악재. 현실화될지 이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때리게 되면은 다른 나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수출 품목이 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걸 좀 주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정부 지원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사실 요번 우리가 2월 달에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또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한 달 유예하고 이런 어떤 변칙성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일 우려되는 거는 우리 한국이 미국의 관세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2023년 기준입니다. 저 타이버인데 보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다음에 한국이 8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3개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올 건데 대만, 일본, 한국은 이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세에 대한 어떤 부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의 제조업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1 품목이 원유예요. 원유나 아니면 LNG 그리고 항공기 이러한 주력 미국의 수출 상품을 우리가 더 사서 이런 무역 적자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방산 특히 조선 쪽에 협조를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연계를 해서 좀 교역 정책을 좀 조율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관세를 매겼을 때 관세를 다 받는 것보다는 트럼프 얘기 때는 관세 매긴 거를 또 우리가 쿼터로 바꾼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환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적자가 커진 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본재와 중간재를 많이 수출했어요. 중국으로부터 빼가지고 미국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을 일으키면서 고용을 많이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통상 교섭할 때 좀 강조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유 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뭐 쿼터제 이런 부분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좀
전략적인 협상의 카드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힘을 앞으로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예. 어쨌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가장 싫은 법이거든요. 예측을 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물가 상승 부담은 여전한데 금리는 또 마음대로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가 있고 이게 주식시장에도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흔들리고 있고 이 부분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사실 2월 첫 출발부터 있었습니다. 맞죠. 네. 이번에 그 FOMC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웨이트 앤 씨,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0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그 여파가 어떨지에 대해서 좀 보면서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는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장한 바가 맞는 이유는 관세가 이제 부과된다고 하면 10%의 보편 관세의 경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3%에서 0.6%포인트까지 올린대요. 네. 그러면 올해 말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10% 보편 관세가 4월 이후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이 어쩌면 3%대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기대가 만약에 형성이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면 장기 금리가 내려오기 어렵겠죠. 네. 그러면 그만큼 주식시장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또 투자하는 데는 장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풀려갈지가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그 30일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는 또 다시 올라가고 또 주가는 다시 또 다시 올라가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위험 선호가 좀 늘어났다는 부분인데 주식 투자 환경이 좀 좋아졌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추이를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박사님께서는 경제 매크로한 부분을 잘 분석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여쭙는데 관세가 지금 물가를 자극할 거란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제금리나 아니면은 뭐 달러 원 환율, 예, 가상자산까지 자산 가격이 이제 들썩이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는 실감을 했거든요. 달러 원 환율이 갑자기 또 뛰면서 네. 예, 원화 환율이 이제 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 어쨌든 1,500원대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요 환율의 변동성이 큰 시점인데요. 만약에 4월 달에 4월 말에 무역 조사가 끝나고 5월 초에 한국에도 보편 관세가 필요하겠네. 뭐 레버리지를 위한 어떤 뭐 협약 뭐죠? 그 계약 협상을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제의가 온다고 하면 그때 환율 수준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1,450원대나 1,460원대에 걸쳐 있으면 이러한 관세 충격은 거의 약 한 40원에서 50원 정도의 달러 원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거든요. 지난 뭐 3일 동안에 한 30원 변했죠. 그리고 지난 트럼프 취임식 때 관세 유예가 좀 관세 부과가 없으면서 그때도 한 40원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돌림된다고 하면은 그때 환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1,500원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런 시장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그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변동성이 크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단 결정이 되면 소위 말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그런 그 영향도 있어가지고 달러 원 환율은 그 다음에 좀 소폭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삼성그룹 이야기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잃어버린 10년의 그 원인이 됐던 사법 리스크 이제 족쇄를 풀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이 상당하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뉴 삼성의 모습을 보여줄 거리를 또 찾고 있는 듯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전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거의 한 10년 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죠. 시달렸다는 표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삼성의 위상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오너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의 어떤 CEO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 삼성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의 그 과거의 그 시장에서의 경제에서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찾는 그런 방법으로 가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그리고 또 굉장히 적극적인 M&A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은 지금 사내 유보가 거의 100조 이상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와 또 좋은 인재들을 충분히 수용한다고 하면 다시 또 새로운 삼성으로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좀 살아줘야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도 일부 드는 상황이고요. 오늘 4.5%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면서 53,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무역 전쟁 확산에 움츠려든 국내 증시인데 또 무역이 또 풀리고 있는 관세 그 유예 때문에 약간은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변동성을 주셔야 되는 한국 주식시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 삼성전략의 전략도 좀 살펴주셨습니다. 자, 불확실성의 2월 시장의 큰 틀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채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떨어진 것 정도의 절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급이 돌아왔거든요.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코스피는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상승을 하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 HBM, 온 디바이스 A 이쪽으로 또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